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지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이죠.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며칠 안 남은 평창올림픽 국내 대표 선발 문제 아직도 논란인데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던 선수 탈락되는 일이 있었죠. 스키 종목의 경성현 선수인데요. 그 아버지의 설명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마련합니다. 오늘은 밀양 화재 참사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 대형 사고 그 책임과 대책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겠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욕설을 한 간부가 그 피해를 입었던 직원의 인접 근무지에 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 김대훈 영무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 참 심각합니다. 반대파는 신당 창당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는 179명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통합당은 2월 1일 날 당명 정한다고요? 아직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럴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통합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벌써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런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거잖아요. 미래의 일은 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나야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하기를 진흙탕 싸움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이 바른정당도 네. 이거 바라보는 게 좀 속이 편하진 않으시죠? 글쎄요, 우려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민 보시기에 눈이 찌푸려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요. 예. 또 싸우고 늘어지고 실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르면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당파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통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데 통합 반대파는 예. 대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진보라서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통합파는 바른정당의 개혁보수를 인정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헤어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헤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많게 우리는 느끼는 거고 국민 보시기에 눈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의원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이 다툼은 진보와 중도의 싸움이다 이겁니까? 글쎄 진보와 중도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미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미래와 개혁, 또 개혁적인 보수와 중도의 모임, 이런 결합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몇 석을 더 가져와서 그런들 당내 싸움을 하면 국민들부터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새정치를 주창하시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회의석 몇 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당이 118석인데요. 9% 1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숫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가치의 모습,
지역을 끼고 지역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가치에 우리가 뜻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정리 정돈이 필요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또 이념과 지향점을 강조하시는데 아까 지상욱 의원 말씀하실 때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분들은 스스로 진보기 때문에 이 개혁 보수인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너 보수하려고 예.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린 반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통합되는 당은 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께서 통합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분명히 개혁적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안보적인 문제까지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통합 선언문이 작성된 거거든요. 예. 예, 그 신뢰관계 위에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반 위라면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치는 중도 세력, 중도 정당 이게 아니네요. 개혁 보수와 중도의 모임이네요. 예, 통합선언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작성하신 것이고 두 분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발표하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예. 그렇다면 중도 보수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그 당은. 개혁 보수 플러스 중도일지 중도 개혁 보수일지 그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 또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이른바 햇볕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저는 무차별적인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그거는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우리 대북 정책을 머리를 맞대보자 하면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걸 계승하겠다 집착을 하시면 조금 우리가 여기 통합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위 말한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의 예. 무조건적인 제재 압박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의 반성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뭔가 새로운 지향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예. 지난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의 대북 정책은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 갔고 대북 불법 송금도 이루어져서 실형을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상욱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통합 선언을 두 분이 하셨을 때는 개혁 보수 중도의 결합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나라를 망치려고 하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지향점이 한미 동맹 거기도 많이 흐트러졌었고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 통합 선언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건 아무튼 당이 합해지고 나면 지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 새로 만들어질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지 않겠어요? 예,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는 정책위 의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더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당 합치면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랑 공동 대표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자는 게 무슨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뜻과 또 정신을 같이 하는 유승민과 안철수 두 미래 대선 후보, 두 간판 스타의 그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고 17%의 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없으면 국민의 관심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주도한
대주주가 주도한 통합 또 신당 창당은 거기에 대한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아하. 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국민 심판을 받아야죠. 예. 얼마 전에 저희 대표도 안철수 대표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분이 연애하다 이제 결혼했다 그러셨거든요. 예. 이 신당 창당은 옥동자를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옥동자를 낳는데 엄마가 낳았으면 키워야죠. 네. 우유 수유하고 유치원 데려가고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도리고 그렇지 않고 그걸 대리모한테 맡기고 애를 키웠다. 난 낳았으니까 책임 끝이다 하는 건 글쎄 전 좀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고요. 네.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부모의 역할하고 마찬가지로 의무, 책임, 희생을 다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글쎄 왜 그러신지 좀 제가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공동 두 당이 유승민, 안철수 결합해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는데 왜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다 소실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답을 할지 또 좀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던 알파인 스키의 경성현 선수 국가대표 선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성현 선수의 아버지 경화수 씨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24일 날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림픽 못 나간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정확히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아, 정식 통보가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습니다. 그럼 못 나간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 저는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예.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성현 선수를 배제를 하고 알파인 경기위원회에서 스피드 선수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인 경성현 선수는 지금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며칠입니까 그게? 그럼 24일이죠. 그날 오전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 결단식회로 올라왔는데 그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까지 훈련하고 있었고요. 버스 안에서 제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훈련하다가 서울로 와서 결단식을 했잖아요. 네네. 결단식을 한 사진까지 저희가 다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와서 지인한테 듣고 나서 그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좀 나오는 거죠. 스키협회 측에서는 24일 결단식에 참여시킨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22일 밤에서야 쿼터를 접수받았고 쿼터상 경성현 선수 출전이 어려워졌는데 23일 날 해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단식에 참여하게 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하던데요. 사과 받으신 적 없어요? 제가 직접 항의하러 지금 협회에 갔었습니다. 그걸 알고 가니까 거기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 경고를 했고 얘기를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어쩔 조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에는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핵심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봉에 스키장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정선 스키장, 정선 활강 경기장.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스피드 선수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코치를 위해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까지 많이 해놨는데 여기 선수도 하나 출전도 못하고 또 이거를 이용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문책이라는 게 좀 저희 추측입니다.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추측으로 봐서 그거 이외에는 단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님인 경성현 선수는 스피드 종목이 아니라 기술 종목입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기술 종목에는 정동현 선수가 뽑혔고 또 한 명은 스피드 종목으로 꼭 해야만 되겠다라고 해서 경성현 선수가 빠졌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희 부모들도 뭐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기록 경기 아닙니까? 그럼 기록을 하면 저번에 우리가 월드컵 바로 밑에가 이제 극동컵입니다. 예. 저희 극동컵 때 저희 15개 나라 정도가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7위를 했습니다. 스피드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피드에서도? 예. 여적 스피드 연습을 하던 애들이 성인회부터 전부 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스피드로 뽑힌 선수보다도 경성현 선수가 더 낫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왜 경성현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를 뽑았을까요? 자, 그 활강 종목은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게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강에 포인트가 없으면은 출전을 못 합니다. 그 종목은. 그래서 그 활강 종목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관계가 없고요. 결국은 그 스피드 종목을 꼭 뽑아야만 된다면 경성현 선수를 뽑을 수는 없는 거는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 선수들은 어떤 종목 우리나라에 1, 2, 3, 4, 5 9명이 배트 선수가 거기서 어떤 종목도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스키라는 거는 다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포인트를 따냐 안 따냐에 따라서 이제 뛸 수 없고 안 뛸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협회 측에서 준비성 있고 공고를 하고 준비성 있고 계획 있게 딱 해야 됐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협회는 작년 9월 11일 날 이미 스피드에서 한 명, 기술에서 한 명 뽑겠다고 했다는데요. 그거는 저희는 알지 못했고요. 저희 애도 몰랐고요. 또 그렇게 공시를 했다라면은 어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어떤 홈페이지나 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습니다. 협회는 주장했으나 선수들도 몰랐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네네.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 네네네. 자. 그런데다 또 더 한 거는 지금 뭐 걔가 이제 나이를 뭐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 옛날에 2018년도에 또 왜 올림픽도 안 갔으면서 왜 올림픽 갔다고 각종 언론에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성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경성현 선수 아버지 경화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대변인 새로 내정됐다고요?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가 내정됐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김의겸 전 기자. 2016년 가을에 중앙언론에선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보도되도록 만든 그 특별 취재팀의 팀장이었었죠. 그렇죠. 뭐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그랬죠. 방송에도 몇 번 왔었었고요. 근데 뭐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유력한 대변인 후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할 때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뭐 일부 보도도 됐다가 이제 다시 거둬들여지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영찬 수석은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소개시켜드리자면요. 김의겸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생인데 호남에서 컸어요. 고등학교는 군산 제1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려대를 나와서 1990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 대변인 설이 나올 때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그 대변인으로 내정이 된 거죠. 내정 발표란 얘기는 아직 그 박수현 대변인 수사표가 수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박수현 대변인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사표가 수리되고 그럼 김 내정자는 그때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변인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밀 사안이라든지 공식 회의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대변인을 아마 따라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내친 김에 청와대 지금 언론인 출신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을 거쳤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문화일보를 거쳐 다음 카카오 임원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양대 포털사에서 2명이 있는 건데 두 사람 다
기자 출신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은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를 거쳤고 최우규 홍보기획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 입성 전까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른바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하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언론이 좀 골고루 섞여 있죠. 두루두루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보면은 윤영찬 수석하고 조용우 비서관은 캠프 출신이에요. 선거운동 때부터 그렇죠. 합류.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캠프에 있다가 들어온 것인데 예. 정혜승, 최우규 비서관은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바로 청와대에 입성했어요. 예. 김의겸 내정자는 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뭐 청와대에 또 추가 인사 요인도 더 있죠.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뭐 사실상 확정된 청와대参謀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음 달 13일, 기초단체장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비서관급으로는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제주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급들은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제가 보니까 뭐 전국에 골고루 포진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독특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청와대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무비서관에서 영전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직도요? 예. 후임 인선은 안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뭐 내부에서 승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국회와 소통, 뭐 개헌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시가 급할 것 같은데 이거 언론 보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왜 안 되는지 이런 관심도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무 비서관 자리가 지금 되게 시급한 자리거든요. 예, 예. 이 자리는 곧 이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수석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하나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소폭 개편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소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약간 이제 그 자리가 메꿔지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 안보 이슈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올림픽 끝나고 3월 달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 분기점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5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그 직후쯤 돼야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큰 규모로 인사도 있을 것이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을 채우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빈자리 채우는 정도.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유명 팝가수 브루노 마스가 올해 그래미의 남자로 꼽혔습니다. 네.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가 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브루노 마스가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앨범상에 이어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노래상까지 본상 4개 중 3개를 휩쓸었습니다. 하하. 또 베스트 R&B 앨범, 퍼포먼스상 등 이 4개의 트로피를 더 거머쥐면서 무려 7관왕에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냐? 이런 뒷말도 무성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믿고 듣는 브루노 마스지만 이게 너무 가수 한 명에 쏠렸다는 건데요. 특히 대중성이나 또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았던 제이지가 상을 하나도 타지 못했고요. Shape of You라는 노래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드 시런은 본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가수들이 흰꽃을 들고 등장하거나 또 수상 소감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적 메시지가 나오는 건 이제 이 연예계에서는 거의 보편화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온종일 화제입니다. 오늘 오전 문다혜 씨가 정당원 당원이란 기사가 보도되면서부터인데요. 정의당 당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 씨는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진 거에 대한 반응들이 어때요?
네, 아무래도 아버지 문 대통령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서 문다혜 씨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티즌들도 부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자식의 삶을 믿고 응원하는 부모가 멋있다. 평당원일 뿐인데 정치 공세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 딸도 민주당 싫다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네요. 다음 소식이요? 네,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손현재의 좋아요 논란입니다. 이 손현재 선수가 SNS에 올라온 러시아 피겨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손현재 이름이 종일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트니코바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요? 네,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당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김연아 선수를 누르고 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이 당시 올림픽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소트니코바는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선수인데 그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는 사진에 손현재가 좋아요를 누른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경솔했다는 게 네티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좋아요 클릭에 여론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4년이 지난 사진이고 또 좋아요를 누른 계정이 소트니코바 공식 계정도 아닙니다. 또 이 시스템상 좋아요를 누르면 팔로워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데도 손현재가 눌렀다는 건 실수이거나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너무 비난이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과 매주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금요일 있었던 그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납니까? 우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파요. 저도 네. 금요일에 이제 속보로 이 뉴스를 접하고 시청자들께 또 알려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요즘 이런 화재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계속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외양간을 좀 제대로 고쳤으면 2번, 3번 사고가 반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라도 좀 후속 조치라도 좀 제대로 취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모든 국민들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방송에서 소 잃고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 부상 당하신 분들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을 바로 곁에서 겪게 되고,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이에요. 젊은 구청장인데, 지난번에 제천 참사가 난 이후로 공무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안전진단을 했답니다. 성북구 내에. 그래서 그 1차 안전진단에서 조금만 이상한 데가 있으면 2차로 소방서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게 제천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죠.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 성북구청장의 예가 아주 좋은 예 같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각 기초자치단체가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29만 시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제 점수 점검한다는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쪼개서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동네는 그렇죠. 단체장 중심으로 안전진단에 일제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천시에 이제 민주당 김만수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화재 이후에 시 관할권 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병원에 대해서 긴급 점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행정안전부라던가 국무총리실에서 그동안 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왜 빨리 안 했느냐 정부 차원의 아쉬움이 있지만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 재량권을 발휘해서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방분권이 또 개헌의 중요 이슈로 나왔는데 권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북구청장이나 뭐 부천시장처럼 이 관할단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 점검을 하는 그런 풍토가 좀 빨리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천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밀양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다수의 희생자가 벌어진 이후에 조사해 보면 꼭 뭔가 불법적인 게 나와요. 불법 증축이라든지 또 뭐 제대로 된 단열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든지 스프링쿨러 관련된 규제와 규정이 미흡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뒤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서 지적만 되고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거 이게 참 우리 병폐 아닙니까? 예, 병폐이기도 하고요. 이건 조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IMF를 맞은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처럼 그걸 절대 선처럼 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정부에서도 그 많은 규제를 그냥 숫자로 풀었습니다. 이게 IMF의 권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산불과 관련한 규제도 민주정부 시절에 푼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은 규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풀어야 될 규제와 풀면 안 되는 규제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맞죠. 취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인재다라고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불법 증축은 원래 그건 뭐 불법이고요. 그런데 셀프 점검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라든지 뭐 방화병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규제 완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정쟁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드라이비트가 좀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싸면서 뭐 그 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게 되었는데요. 지금 드라이비트가 제천 화재 때도 등장하고 이번에도 또 등장하고 의정부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때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게 된 것은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그 대안으로 서민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규제를 풀었는데 그 규제가 이번에 이런 참사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왜 자꾸 소방검사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제도 예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은 전수조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샘플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 규제가 풀리니까 또 그 규제를 안 지키는 또 불법의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규제가 풀린 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왜 그 당시에 그 주택 관련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고 서민주택 확충 뭐 이런 거. 제가 조금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쟁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토론 주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족분들도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국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날선 공방들을 보면 다들 남탓만 하고 있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은 좀 많이 밀려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역시나 국회의 제도 개선, 과연 국회가 그동안 소를 읽고 외양간을 잘 고쳤는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사고나 재난이 터지면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천 화재 이후에도 관련된 화재 관련 법안이 10개가 발의가 됐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소방차 전용 구역, 뭐 불법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방차들이 사다리차들이 잘 못 지나가는 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은 무려 1년 전에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뭐 폭염 등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발의합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서는 40건의 지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본회의를 넘긴 법안은 11건이고요. 폭염 당시에도 26건의 폭염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터지면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막 발의부터 막 하고 SNS에 막 자랑해요. 내가 이런 법안 했다고. 발의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발의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발의했으면 제대로 외양간 고칠 수 있도록 좀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 역할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야 할 얘기가 먼저 좀 나왔는데, 정쟁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좀 아까 두 분 다 정쟁으로 가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참 의아한 게 여야 지도부가 이런 사안 앞에 왜 꼭 상대방 탓하는 말을 해야만 할까요? 안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정쟁을 유발했다고 조선일보에 지목당한 사람이 저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참사가 터지자마자 밀양 참사가 터지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 비난을 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트윗에 올린 게 지금이 내 탓 할 때냐 수습하고 위로하는 게 먼저다. 뭐 요런 요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 굳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니 탓 내 탓 책임론으로 가면 이건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고 그리고 소방직 충원을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리고 소방직은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정부 관할하에 있다. 네. 근데 경남도를 보니까 지금 경남도지사가 공석이더라고요. 홍준표. 예, 근데 잠시 저는 그걸 까먹어서. 예, 보니까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현재 대표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 나가면서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는데, 사퇴 시한을 아주 재보고를 하지 못하게 맞춰서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던 맞아요.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밀양시장도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 그 시의회 있잖아요. 시의회도 다 자유한국당이 장악돼 있는데 지금 책임 공방할 때냐. 우리 이런 낮은 수준의 공방하지 말자가 제 트윗의 요지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본래 취지는 딱 빼고 그 맥락은 뭐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냥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이제 그 화재 관련 안전 법률을 뭐 강창일 의원이 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올리셔서 예. 뭐 표창원 의원과 제가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돼서 뭐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밀양에 가서. 예. 그런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분이 밀양 시민입니다. 밀양 시민이 여기 정쟁하러 왔냐. 그런 말 왜 하냐. 그랬더니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민주당원이 여기도 있다. 근데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유발하는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답을 안 했었죠. 그런데 계속 심해지니까 이제 지도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제 대응하지 않고 수습에만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네. 저 의견도 밝히면요. 기본적으로 내 탓할 때가 아니라는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뭐 한 번이 아니라 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국가 탓으로 돌릴 수 없지만 어쨌든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비판하고 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야당의 의무이자 역할이고요. 그러나 예. 아쉬운 점은 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내각 총사퇴
사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대안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뾰족한 발언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이 의무이지만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어떤 국민적인 큰 공감을 못 얻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뭐 2009년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이 소방법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마치 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표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강창일 의원이 국토위에서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 국토위 전문위원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강창일 의원이 수정해서 발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해 12월 8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수정된 법안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원래 법안 같은 경우도 소급 적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건축된 신규 건물에 대해서만 이 강창일 의원 법안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안, 강창일 의원의 법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이 법안을 통과 안 된 것처럼,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이 세종병원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분노를 옮겨가려는 것은. 이건 좀 사실관계 파악부터가 문제가 있네요. 현실적인 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점 지적하고 싶고요. 이 지자체의 잘못, 물론 제가 지자체 권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제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뭐 충북 도지사나 이런 분들 제천시장에게 책임론을 전가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대표와 여당 지도부의 발언들이 좀 격화되면서 뭐 경남지사 사태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밀양시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밀양시장이 누구인가 뭐 시의회가 누구인가까지로 번지는 것은 좀 예전에 다른 사고에 비해서도 너무 이 정치인분들의 발언 수위나 이런 게 좀 격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저는 뭐 이왕의 표적이 된 김에 할 말을 좀 다 하고 하세요.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기억나시죠? 성남시에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환풍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새누리당이 이재명 성남시장 물러나라고 총공세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시 대통령을 탓해야 되는데 그 새누리당이 그때는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시장 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이 논란은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과거에는 이게 시장 탓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 탓하고 이런 태도를 정쟁의 과정에서 지적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풀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해서 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정쟁을 하고 과도하게 정부를 비판하면 이렇게 당연히 참고 있다가 여당의 입장에서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경우는 아마도 장해찬 씨가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는 조금 봐주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예들 게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장해찬 씨가 지적할 만한 예를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취지는 맞습니다. 어쨌든 과거 정부가 반대한 경우가 많다. 지금 야당이. 제가 19대 때도 해보면 대체로 그 저희는 규제를 좀 하자는 쪽이어서 저도 규제 7적인가 막 정경련에 의해서 지목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화재 관련하여서는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외에도 재해 영향 평가 제도를 없앤 것도 사실 이전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 예가 많은데 예를 조금 잘못 드셔서 그렇게 지적을 받는데 표창원 의원의 취지도 잘못된 규제 완화가 계속 참사를 부르니 국회가 나서서 좀 필요한 규제는 하자. 그냥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계속해서 또 소방법이나 건축법, 불법 증축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언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저는 핵심을 따져보면 결국 비용의 문제고 사람 인력의 문제가 사실은 이
어떤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요양병원 화재 같은 경우 역시 전남 장성에서 벌어졌던 화재였을 겁니다. 2014년에 20분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화재 사고 현장에 책임지던 인력이 간호조무사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도요, 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지만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9명 가량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 거동이 대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료시설이나 건물보다 대피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되는 인력들이 적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늘리게 되면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나 이 소방 공무원 확충하는 것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여론의 바람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시 이제 세금과 비용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예전처럼 급하게 성장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압축했을 때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돈을 좀 더 내고 쉽게 말해서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이 비용을 내고 시스템을 좀 선진국들처럼 만들어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드라이비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건 소방법, 건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들이고 그다음 언급하신 요양병원에 이게 관리 인력이나 상주 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등등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는 면적 기준으로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 같으면 그 병원이 주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세심하게 거기까지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고요. 제가 이제 19대 때 국회에 있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터지면 참사 관련법을 다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하게 논의하고 급하게 발의를 하다 보니 더 디테일해져야 될 부분을 놓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회에서 이게 좀 깊이 고민하셔서 그렇죠.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대표께서 당신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는 화재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만일 지금 계속 도지사하고 계셨으면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네. 팩트 체크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화재가 네. 하나도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 보도가 뭐 막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화재로 인한 사망이 한 건도 없었고 화재가 적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지금 만약에 도지사가 건재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구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당국이 대처를 한 걸 보면 정말 모범답안인 것 같아요. 이게 대구 달서구의 신라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27일 오후 9시 29분에.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죠.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왜 희생자가 없었냐. 여기는 지난번에 그 제천 화재가 난 다음에 대구 소방은 진압대와 구조대를 기존보다 2, 3개 대씩 확대 편성했대요. 그러니까 조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확대 편성해서 상황 발생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에 나선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본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정말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정말 인명 손실은 막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라병원 때 도착하자마자 구조대가 제일 먼저 한 게 2층 계단 쪽 방화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방화문을 닫아서 불이 퍼지지 않고 네, 유독 연기가 빠지지 않도록. 예. 그리고 나서 중환자 8명을 옥상으로 안전하게 구조시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책임지는 거 근본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뭐 도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면 병원. 그럼 진짜 병원장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것처럼 불법 증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요. 진짜 막을 수 있고 이번엔 특히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응급실이에요. 탕비실이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전 깜짝 놀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병원에 응급실 옆에 탕비실이 있는 병원이 있다면 빨리 그거부터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점검 안 해서 문제가 터진 후에
저 엄한 책임 추궁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의 문제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제천 스포츠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화재에서 드러난 가연성 외장재 규제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이 검사 비용이 건물 한 동당 약 2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6층 이상 건물로 이 검사를 하게 될 경우 검사를 해야만 한 동에 200만 원을 쓰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만 수만 동에 달하기 때문에 뭐 특별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이것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책임, 정부의 지금 당국자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다시는 안전사고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야당이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게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들이 나중에 표로 심판하고 분명히 느끼고 계실 텐데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드러낸 정부에서 지금 사고가 터지고 이낙연 총리가 좀 급하게 29만 호 정도의 건물들을 또 전수조사 검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제천 화재 이후에 도입됐어도 됐고 좀 빨리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좀 빨리 서둘렀으면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은 저도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현은 하는데요. 그 자유한국당 주변의 공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세월호랑 비유해서 뭐 이런저런 공세를 하는 거.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세월호 당시에 전남도지사였으니까 이거는 이낙연 책임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 근데 당시에 이낙연 총리는 후보였거든요. 네, 전남도지사 후보. 그렇게 자꾸만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하다 보니 그럼 사실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가 아니고 후보 신분이었는데 도지사니까 책임져라 하는데 아무 답을 안 하면 그 이낙연 총리 책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답을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점잖게 비판을 한다면 정부를 그러면 누구도 이런 정쟁에 같이 휘말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 동의하는데 100% 과연 우리 민주정부 이후 우리 역사에서 점잖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왔던 야당이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19대 때 민주당 진짜 점잖았습니다. 골고루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청취자분들, 이 시민들께서 정치권의 발언을 과거는 그러나 보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세요. 저 발언은 적절하다. 저 발언은 저 참 또 무리했네. 5번에 저 참 문제 있다. 이렇게들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도 우리 정치인들이 좀 보고 살펴보면서 더 좀 진중한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얘기 나온 정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또 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해야 할 일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국회가 해야 할 일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자기 역할들 좀 다 해주도록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죠.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200건을 넘게 하겠다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1월 29일 11시에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211건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한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에는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사칭하고 합성사진을 유포한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댓글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200건 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급한 사례들이 뭐 어떤 것들이에요? 방금 나온 뭐 탄저균 백신 얘기 이건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이 보도가 됐죠. 그렇죠. 뭐 청와대가 백신 500명분 들여다가 자기들끼리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건데 이걸 2015년도에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것에 따라서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은 백신을 맞은 바 없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죠. 박근혜 정부 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 특활비 전용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주장이 나와서 익숙한 얘기인 것이고 또 방금 들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사진 이야기 이것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진권 태안군 의원이 유포한 이 사진이 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한 개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방금 들으신 뭐 댓글 얘기도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제 흑색선전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파급력이 더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방선거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현상은 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문제인 것이죠. 금년 2월 24일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막 퍼뜨리는데 하하. 정권에 반대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런 불리하다 싶은 것은 무조건 퍼나르는 것이죠. 이런 가짜뉴스 아까 세계적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독일의 경우에 이제 난민 문제 관련 가짜뉴스가 아주 기승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가짜뉴스나 혐오성 댓글, 게시물이 방치될 경우에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제공기업에까지 벌금을 매기기로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과정에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서 내무부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포털을 열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통위에다가 가짜뉴스 검열 권한을 주는 방안을 에마뉘엘 마크랭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을 했고 또 영국은 별도의 국가안보 조직을 만들어서 허위 정보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국가안보나 소수자 혐오 이런 거에 대한 가짜뉴스에 좀 방점을 짓고 논의를 진행하는 양상이어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파적 구도가 강화되어 있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물론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이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군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요.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북한 관련 공작 업무 용도로 배정된 특수 공작비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등의 어떤 관련 풍문 등을 뒷조사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최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김승현 전 국장의 경우에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서울시내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데 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보증금만 수십억 대라고 지금 하는 보도입니다. 대북 공작금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새로 밝혀진 그런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별로 좀 진도가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때 장진수 주무관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이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 수사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병우 전 수석 8년형 구형받았다는 게 속보로 뜨던데요. 오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을 했고 또 민간 영역의 감찰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범위 내에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도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면서 이것은 과거 자신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거 결국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이 조사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상당히 태도가 여유로웠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 말고도 또 받고 있는 재판이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상황.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결합되면 아마 더 구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요. 경찰이 오늘 오후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등의 이 어떤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 그것이 많은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하기를 이 병원에서 탈의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배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됐거든요. 아하. 또 경찰은 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연결한 통로, 이게 이제 불법 증축이 된 곳인데 여기에 있는 비가림막 때문에 연기가 건물 내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이 돼서 이 어떤 참사가 커지는 이유가 됐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경찰은 병원 건물의 불법 증개축 14곳을 발견했는데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건 이제 4곳만 처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행 강제금만 어떤 그 부담이 됐고 강제 폐쇄 이런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과 이 재단 측의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닌지 이것도 이제 경찰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야죠.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얼마 전 화재로 3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 모 씨가 구속된 사건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경찰은 실화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6일에 실화가 아니라 방화를 한 것으로 혐의를 변경해서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한 사실이 오늘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방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바뀐 이유는요? 애초에 경찰 판단은 국과수의 합동 화재 감식과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제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요.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모 씨의 어떤 경찰 진술 과정에 좀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합성 소미불, 이게 일명 이제 극세사이불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뱃불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감정 결과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을 해볼 때 이 모 씨는 당시에 전 남편 및 친구와 심하게 다퉜고 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밤새도록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모 씨는 당시에 아파트 월세를 미납하기도 했고 자녀 유치원비를 5개월 연체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방화라면 정말 끔찍하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아까 뜬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죠.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모두 7관왕의 영예를 하는 브루노 마스, Just the Way You와 함께 됐죠.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과거에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가해자를 당시 피해 입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근 역의 센터장으로 발령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노조 김대훈 영무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 있었던 성희롱 사건입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됐는데요. 201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고요. 2011년 9월경에 좀 발생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 당시 추석을 며칠 앞두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음식을 좀 만들고 있던 그런 경우였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음식 만들고 있는데 예. 자기 상급 부서 과장이 전화가 와서 무심결에 스피커폰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그 상급자가 아니고 그 위에 상급자인 팀장이 전화를 해서 저급한 성적 욕설, 성적 표현 등으로 일을 똑바로 해라, XX야, 등등의 심각한 언어 폭력을 좀 행사했습니다. 예. 그 스피커폰이면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막 다 들었겠네요. 다 들었죠. 남편도 들었고, 8살, 11살 애들까지 들어서. 아이고. 심각한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일단 명절이 끝난 후에 남편이 회사에 항의를 하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좀 징계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가해자는 이런 징계에 본인은 어제 만취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사과 요구에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희롱 관련된 규정이 없었던 때입니다. 예. 그래서 품위 의무 위반 등으로 이제 징계를 회사에 좀 착수를 했고요. 예. 가해자로 불리는 팀장은 억울하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2번의 제소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성희롱이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 서울메트로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징계 규정을 좀 범용해서 일단 감봉으로 최종 이렇게 징계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감봉. 예. 진호위, 중노위까지도 다 가서 성희롱이 인정됐고 결과 감봉 조치를 당했다. 예. 그리고서 그 후에 그 가해자는 어디서 근무했나요? 그분은 일단 성희롱이 인정돼서 여성들이 많은 부서가 아닌 저희들 한직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부서를 좀 다녔고요. 주로 저희가 지하철이 남성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남성들이 있는 부서나 본사에 소수가 있는 기획부서나 등등을 좀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네. 어디로 발령을 냈다고요? 이번에 저희가 1, 2기 지하철이 통합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무 현장에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센터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영무 현장이 주로 270개 역이 있는데요. 예. 1에서 8호선까지. 예. 주로 한 10개 정도의 역을 관할하고 예. 10개 역의 역장과 직원들 대략 한 200명 이상을 관할하는 영무 현장에서는 가장 고위 간부입니다. 그러네요. 예. 10개 역을 총괄 책임지는 위치다. 예. 근데 지금 그 당시 피해 입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하철역하고 아주 인근이라면서요? 예, 바로 옆에 역입니다. 옆에 역인데 10개 역 중에 하나가 지금 피해 입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행히 그건 아닌데요. 바로 옆에? 예, 바로 인접역에 한 정거장 차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좀 분노를 좀 했고요. 예. 과거의 회상이 기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예.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인사발령을 처리해달라. 예. 그렇게 좀 요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개인의 과거에 모멸감을 무릅쓰고 과거의 사건까지 포함해서 현 사장님한테 예.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해서 예. 이 옆에 있는 정적으로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처리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예. 이 사장은 어찌됐든 답변이 과거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아마 이분은 해고나 파면이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고 한 번 실수로 이게 낙인이 되면 안 된다는 재기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고요. 그 이후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피해 입었던 직원은 혹시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무슨 불이익 당한 건 없답니까?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는 대목 중에 한 군데인데요. 예. 실은 그 당시에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성희롱 이런 당시에. 예. 대부분 본사 근무와 현장 근무를 저희들은 왔다 갔다 순환 근무하는 형식인데, 예. 이 본사에 갈 때는 대부분 관리자들이 이 피해자가 오는 걸 좀 꺼려하는 눈치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도 못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려져 다니고 있고요. 특히 내부 고발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중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멸시, 왕따 등등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네.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노동조합은 먼저 이렇게 2차 가해를 발생할 정도로 인접역에 인사발령을 내고 전혀 인사발령 처리하지 않는 공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즉시 인사 철회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고통들을 회사가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할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수차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노동조합이나 본인이나 수차 인사 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전혀 이것은 인사권이다, 경영권이다 라는 말로 일관했거든요. 이러한 내부의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 감독을 좀 해서 성희롱 문제나 다른 문제나 명확하게 교통공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장을 가져가고 양성평등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노동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2주 사이에 사측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사람한테 재기의 기회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 입은 직원한테 다른 역으로 옮기라고 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저희가 피해자한테 확인한 결과는 기왕의 센터장 발령은 공식 문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처리하는 건 어렵다. 그 대신 힘들면 당신을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라. 이것은 결국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인사발령 내겠다는 거거든요. 가해자를 다시 발령 내야 하니 피해자 네가 옮겨라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측 또 서울시의 앞으로의 조치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김대훈 영무지부장이었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지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이죠.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며칠 안 남은 평창올림픽 국내 대표 선발 문제 아직도 논란인데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던 선수 탈락되는 일이 있었죠. 스키 종목의 경성현 선수인데요. 그 아버지의 설명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마련합니다. 오늘은 밀양 화재 참사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 대형 사고 그 책임과 대책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겠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욕설을 한 간부가 그 피해를 입었던 직원의 인접 근무지에 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 김대훈 영무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 참 심각합니다. 반대파는 신당 창당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는 179명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통합당은 2월 1일 날 당명 정한다고요? 아직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럴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통합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벌써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런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거잖아요. 미래의 일은 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나야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하기를 진흙탕 싸움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이 바른정당도 네. 이거 바라보는 게 좀 속이 편하지는 않으시죠? 글쎄요, 우려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민 보시기에 눈이 찌푸려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요. 예. 또 싸우고 늘어지고 실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르면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당파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통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데 통합 반대파는 예. 대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진보라서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통합파는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를 인정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헤어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헤어져지지가 않는 모양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많게 우리는 느끼는 거고 국민 보시기에 눈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의원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이 다툼은 진보와 중도의 싸움이다 이겁니까? 글쎄 진보와 중도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미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미래와 개혁, 또 개혁적인 보수와 중도의 모임, 이런 결합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몇 석을 더 가져와서 그런들 당내 싸움을 하면 국민들 못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새 정치를 주창하시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회의석 몇 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당이 118석인데요. 9% 1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숫자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가치의 모습, 지역을 끼고 지역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가치에 우리가 뜻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왜 경성현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를 뽑았을까요? 자, 그 활강 종목은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게 상당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강에 포인트가 없으면은 출전을 못 합니다. 그 종목은. 예. 그래서 그 활강 종목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관계가 없고요. 결국은 그 스피드 종목을 꼭 뽑아야만 된다면 경성현 선수를 뽑을 수는 없는 거는 맞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 선수들은 어떤 종목, 우리나라의 1, 2, 3, 4, 5, 예. 9명이 대표 선수가, 예. 거기서 어떤 종목도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스키라는 거는 다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포인트를 따냐 안 따냐 해서 이제 뛸 수 없고 안 뛸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미리 협회 측에서 준비성 그렇죠. 있고 공고를 하고 준비성 있고 계획 있게 딱 해야 됐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협회는 작년 9월 11일 날 이미 스피드에서 한 명, 기술에서 한 명 뽑겠다고 했다는데요. 그거는 저희는 알지 못했고요. 저희 애도 몰랐고요. 아하. 또 그렇게 공시를 했다라면은 어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어떤 홈페이지나 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습니다. 네네. 협회는 주장했으나 선수들도 몰랐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네네.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 네네네. 예. 자. 그런데다 더 한 거는 지금 뭐 걔가 이제 나이를 뭐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이 옛날에 2018년도에 또 왜 올림픽도 안 갔으면서 왜 올림픽 갔다고 각종 언론에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성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경성현 선수 아버지 경화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대변인 새로 내정됐다고요? 예,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가 내정됐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김의겸 전 기자. 예. 2016년 가을에 중앙언론에선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보도되도록 만든 그 특별 취재팀의 팀장이었었죠. 그렇죠. 뭐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그랬죠. 방송에도 몇 번 왔었었고요. 근데 뭐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유력한 대변인 후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할 때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뭐 일부 보도도 됐다가 이제 다시 거둬들여지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영찬 수석은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소개시켜드리자면요. 김의겸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생인데 호남에서 컸어요. 고등학교는 군산 제일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려대를 나와서 1990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 대변인 설이 나올 때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그 대변인으로 내정이 된 거죠. 예. 내정 발표란 얘기는 아직 그 박수현 대변인 수사표가 수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박수현 대변인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사표가 수리되고 그럼 김 내정자는 그때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변인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밀 사안이라든지 공식 회의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대변인을 아마 따라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내친 김에 청와대 지금 언론인 출신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을 거쳤죠. 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문화일보를 거쳐 다음 카카오 임원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대 포털사에서 2명이 있는 건데 두 사람 다
기자 출신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은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를 거쳤고 최우규 홍보기획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 입성 전까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른바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하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언론이 좀 골고루 섞여 있죠. 두루두루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보면은 윤영찬 수석하고 조용우 비서관은 캠프 출신이에요. 선거운동 때부터 그렇죠. 합류.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캠프에 있다가 들어온 것인데 예. 정혜승, 최우규 비서관은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바로 청와대에 입성했어요. 예. 김의겸 내정자는 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뭐 청와대에 또 추가 인사 요인도 더 있죠.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옥동자를 낳는데 엄마가 낳았으면 키워야죠. 네. 우유 수유하고 유치원 데려가고 예.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도리고 그렇지 않고 그걸 대리모한테 맡기고 애를 키웠다. 난 낳았으니까 책임 끝이다 하는 건 글쎄 좀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고요. 네.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부모 역할하고 마찬가지로 의무, 책임, 희생을 다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글쎄 왜 그러신지 좀 제가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공동 두 당이 유승민, 안철수 결합해서 이끌어나고자 하는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는데 왜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다 소실하는 건데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답을 할지 또 좀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던 알파인 스키의 경성현 선수 국가대표 선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성현 선수의 아버지 경화수 씨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24일 날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림픽 못 나간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정확히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아, 정식 통보가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습니다. 그럼 못 나간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날 저는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예.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경성현 선수를 배제를 하고 예. 알파인 경기위원회에서 예. 스피드 선수를 내보내기로 했다. 예. 이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인 경성현 선수는 지금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라는 게 며칠입니까, 그게? 그럼 24일이죠. 그날 오전에 버스를 타고 예. 서울에 결단식회로 올라왔는데 그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때까지 훈련하고 있었고요. 버스 안에서 대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훈련하다가 서울로 와서 결단식을 했잖아요. 네네. 결단식을 한 사진까지 저희가 다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와서 지인한테 듣고 나서 예. 그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좀 나온 거죠. 예, 스키협회 측에서는 24일 결단식에 참여시킨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22일 밤에서야 쿼터를 접수받았고 쿼터상 네네. 경성현 선수 출전이 어려워졌는데 23일 날 해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결단식에 참여하게 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하던데요. 사과 받으신 적 없어요? 제가 직접 항의하러 지금 협회에 갔었습니다. 그걸 알고 가니까 거기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 경고를 했고 얘기를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어쩔 조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에는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핵심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증봉에 스키장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정선 스키장, 정선 활강 경기장. 예.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스피드 선수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코치를 데려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해놨는데 여기 선수도 하나 출전도 못하고 또 이거를 이용도 안 했는데 예. 왜 이렇게 했냐는 문책이라는 게 좀 저희 추측입니다. 이거는 꼭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추측으로 봐서 그거 이외에는 단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님인 경성현 선수는 스피드 종목이 아니라 기술 종목으로 기술 종목입니다. 예. 해왔는데 이번에 네. 기술 종목에는 정동현 선수가 뽑혔고 네네네. 그 또 한 명은 스피드 종목으로 꼭 해야만 되겠다라고 해서 경성현 선수가 빠졌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희 부모들도 뭐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기록 경기 아닙니까? 예. 기록을 하면 저번에 우리가 월드컵 바로 밑에가 이제 극동컵입니다. 예. 저희 극동컵 때 저희 15개 나라 정도가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7위를 했습니다. 예. 스피드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피드에서도? 예. 여적 스피드 연습을 하던 애들이 성인회부터 전부 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스피드로 뽑힌 선수보다도 경성현 선수가 더 낫다는 주장이신 거죠? 네,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뭐 사실상 확정된 청와대 산모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음 달 13일, 기초단체장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비서관급으로는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제주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급들은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제가 보니까 뭐 전국에 골고루 포진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독특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청와대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무비서관에서 영전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직도요? 예. 후임 인선은 안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뭐 내부에서 승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국회와 소통, 뭐 개헌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시가 급할 것 같은데 이거 언론 보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왜 안 되는지 이런 관심도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무 비서관 자리가 지금 되게 시급한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는 곧 이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있던 분이 수석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하나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소폭 개편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소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약간 이제 그 자리가 메꿔지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안보 이슈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올림픽 끝나고 3월 달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5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그 직후쯤 돼야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큰 규모로 인사도 있을 것이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을 채우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빈자리 채우는 정도?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유명 팝가수 브루노 마스가 올해 그래미의 남자로 꼽혔습니다. 네.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가 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브루노 마스가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앨범상에 이어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노래상까지 본상 4개 중 3개를 휩쓸었습니다. 하하. 또 베스트 R&B 앨범, 퍼포먼스상 등 이 4개의 트로피를 더 거머쥐면서 무려 7관왕에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냐? 이런 뒷말도 무성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믿고 듣는 브루노 마스지만 이게 너무 가수 한 명에 쏠렸다는 건데요. 특히 대중성이나 또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았던 제이지가 상을 하나도 타지 못했고요. Shape of You라는 노래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드 시런은 본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가수들이 흰꽃을 들고 등장하거나 또 수상 소감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적 메시지가 나오는 건 이제 이 연예계에서는 거의 보편화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은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온종일 화제입니다. 오늘 오전 문다혜 씨가 정당원 당원이란 기사가 보도되면서부터인데요. 정의당 당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 씨는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진 거에 대한 반응들이 어때요? 네, 아무래도 아버지 문 대통령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서 문다혜 씨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티즌들도 부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자식의 삶을 믿고 응원하는 부모가 멋있다. 평당원일 뿐인데 정치 공세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 딸도 민주당 싫다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네요. 다음 소식이요? 네,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손현재의 좋아요 논란입니다. 이 손현재 선수가 SNS에 올라온 러시아 피겨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손현재 이름이 종일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트니코바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요? 네,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당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김연아 선수를 누르고 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이 당시 올림픽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소트니코바는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정지 정돈이 필요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또 이념과 지향점을 강조하시는데 아까 지상욱 의원 말씀하실 때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분들은 스스로 진보기 때문에 이 개혁 보수인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너 보수하려고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냐? 우린 반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통합되는 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께서 통합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분명히 개혁적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안보적인 문제까지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통합 선언문이 작성된 거거든요. 예, 그 신뢰관계 위에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 위라면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치는 중도 세력, 중도 정당 이게 아니네요. 개혁 보수와 중도의 모임이네요. 예, 통합선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작성하신 것이고 두 분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발표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예. 그렇다면 중도 보수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그 당은. 개혁 보수 플러스 중도일지 중도 개혁 보수일지 그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 또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이른바 햇볕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저는 무차별적인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우리 대북 정책을 머리를 맞대보자 하면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걸 계승하겠다 집착을 하시면 조금 우리가 여기 통합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위 말한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의 무조건적인 제재 압박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의 반성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뭔가 새로운 지향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지난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의 대북 정책은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 갔고 대북 불법 송금도 이루어져서 실형을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상욱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통합 선언을 두 분이 하셨을 때는 개혁 보수 중도의 결합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뭐 나라를 망치려고 하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지향점이 한미 동맹 거기도 많이 흐트러졌었고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 통합선언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건 아무튼 당이 합해지고 나면 지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 새로 만들어질 당의 정강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지 않겠어요? 예, 정강정책과 당원 당규는 정책위 의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더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당 합치면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랑 공동대표 하지 않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유승민 대표가 뭐 공동대표를 하자는 게 무슨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결합은, 이 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뜻과 또 정신을 같이 하는 유승민과 안철수 두 미래 대선 후보, 두 간판 스타의 그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고 17%의 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없으면 국민의 관심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주도한 대주주가 주도한 통합 또 신당 창당은 거기에 대한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아하. 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국민 심판을 받아야죠. 예. 얼마 전에 저희 대표도 뭐 안철수 대표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분이 연애하다 이제 결혼했다 그러셨거든요. 예. 이 신당 창당은 옥동자를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두 분이